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공동 관장인 드비엔느와 폴리니의 퇴임을 앞두고 특별 공연이 있던 날 저녁이었다. 주연 무용수 중 한 명인 소렐리의 분장실에서 방금 무대에서 폴리위트를 선보이고 온 대여섯 명의 무용수들이 들이닥쳤다. 일부는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터뜨리고 나머지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우르르 몰려왔다. 관장들의 퇴임식에서 낭독할 환송문을 조용히 검토하고 싶었던 소렐리는 화가 난 얼굴로 떠들썩한 무리를 쏘아보았다. 그때 물망초 같은 눈빛에 발그레한 볼, 백합처럼 하얀 목과 어깨를 가진 자그마한 잡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유령이에요. 잡무는 이렇게 소리치고 문을 잠갔다. 소렐리의 분장실은 우아한 분위기이면서도 지극히 평범했다. 가구는 큰 거울과 소파, 화장대, 옷장 한두 개가 다였다. 벽에는 어머니가 남겨준 파나 몇 장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예전에 오페라 하우스가 르펠티에 거리에 있었던 그 좋은 시절의 영광을 누렸다. 벽에는 베스트리스, 뒤풍, 비고티나의 초상화도 걸려 있었다. 무대 호출 담당자의 종이 울릴 때까지 공동 분장실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수다를 떨거나 의상 담당자나 미용사와 입씨름을 하거나 서로 카시스, 맥주, 심지어 럼주를 사주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발레단의 소녀들에게 소렐리의 분장실은 궁전이나 마찬가지였다. 소렐리는 미신을 잘 믿는 여자였다. 그녀는 잡무의 이야기를 듣고 몸을 떨면서 바보 같으니 하고 나무랐다. 그러면서도 유령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으므로 금세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았다. 정말로 봤어? 네, 분명히 봤어요. 잡무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폴썩 주저앉았다. 그때 검은 눈동자에 잉크처럼 검은 머리, 가무잡잡한 얼굴빛에 깡마른 지리가 나섰다. 유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못생겼어요. 맞아요. 다른 무용수들도 일제히 소리쳤다. 그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시끄럽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유령은 정장을 입은 신사의 모습으로 복도에 나타났는데 마치 벽을 뚫고 나온 것처럼 갑자기 어디선가 불쑥 나왔다는 것이다. 유령은 어디에나 있어. 여전히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던 한 소녀가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몇 개월 동안 오페라 하우스는 정장 차림을 하고 마치 그림자처럼 위에서 아래로 건물을 배회한다는 유령 이야기로 들썩였다. 유령은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또 눈에 띄자마자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어디로 어떻게 자취를 감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진짜 유령처럼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걸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멋쟁이 신사 또는 장의사 차림을 한 유령에 대해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곧 유령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걷잡을 수 없이 발레단을 장악해버렸다. 소녀들마다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한 번쯤은 만나본 것처럼 말했다. 유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황당하거나 심각한 사건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유령의 소행으로 여기도록 했다. 누군가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소녀들 사이에서 누군가 못된 장난을 쳤을 때, 심지어 분첩을 잃어버렸을 때도 전부 유령의 소행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과연 누가 정말로 그를 보았을까? 오페라 하우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유령은 정장을 해골에 걸쳐 입는다는 특이점이 있었다. 물론 그 해골은 죽은 사람의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이 과연 믿을 만한 일인가? 유령이 해골에 정장을 걸친 모습이라고 말한 사람은 실제로 유령을 봤다는 무대장치 감독 조제프 비케였다. 그는 지하실로 이어진 작은 계단에 각광 옆에서 유령과 마주쳤다. 유령이 곧바로 사라졌기 때문에 한순간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엄청나게 말랐고 해골 같은 골격에 옷자락이 걸쳐 있었어요. 눈자위가 깊이 패여서 눈동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마치 죽은 사람의 해골처럼 검은 구멍 2개만 보였어요. 뼈를 덮고 있는 피부는 흰색이 아니라 마치 북에 씌운 가죽처럼 역겨운 노란색이고요. 코는 옆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보기에도 흉측하죠. 머리카락은 이마와 귀 뒤쪽에 서너 가닥이 기다랗게 내려온 게 전부예요. 무대장치 감독은 진지하고 침착하며 착실한 남자로 황당무계한 상상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흥미롭고 놀라운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얼마 후에는 정장 차림의 해골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분별 있는 사람들은 조제프 비케가 부하 직원들의 장난에 당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가사의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자 담대한 사람들마저도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예로 어느 소방관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대체로 소방관들은 대단히 용감하다. 불이건 물이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의 소방관은 지하실을 둘러보며 평소보다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다가 창백하고 휘둥그레진 얼굴로 덜덜 떨면서 무대로 돌아와 잔무의 어머니 품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오페라 하우스의 관장이었던 고 페드로
가일라르 씨에게 직접 들었으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야기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신의 키만한 높이에서 불붙은 머리가 몸뚱이도 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소방관은 보통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말이다. 그 소방관의 이름은 파팽이었다. 발레단 전체가 경악했다. 언뜻 보면 불타는 머리는 조제프 비케가 설명한 유령의 모습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소녀들은 유령의 머리가 여러 개라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그들은 소방관조차 기절한 마당에 자신들도 조만간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녀들은 어두운 침침한 구석이나 불빛이 약한 복도를 지날 때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졌다. 소렐리는 소방관이 기절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무대 출입구 앞에 있는 탁자에 말편자를 놓아두었다. 관객 이외에 오페라 하우스에 몰래 들어오려는 사람은 누구든 계단을 오르기 전에 그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 말편자 이야기는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갈 때 통로에 놓인 테이블에서 말편자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 그날 저녁으로 돌아가 보겠다. 유령이에요. 잔무가 소리쳤다. 고통스러운 침묵이 분장실을 짓눌렀다. 소녀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마침내 잔무가 가장 먼 쪽 벽으로 다가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속삭였다. 들어봐요. 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는 아니었다. 마치 비단자락이 널빤지 위를 스치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멈추었다. 소렐리는 소녀 단원들보다 용감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매우 큰 소리로 한 번 더 물었다. 문 뒤에 누구 있어요?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말린 자두처럼 까무잡잡한 매그 지리가 소렐리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제발 문을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하지만 소렐리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단검을 든 채 열쇠를 돌려 문을 잡아당겼다. 소녀들은 전부 분장실 안쪽으로 물러났고 매그 지리는 탄식했다. 맙소사! 소렐리는 용감하게도 통로를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유리통으로 둘러싸인 가스 불꽃만이 어둠 속에서 불구스름하고 수상한 빛을 밝혔지만 어둠을 쫓아버리지는 못했다. 소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또다시 문을 쾅 닫았다. 아무도 없잖아. 하지만 우린 정말 봤어요. 잔무가 살그머니 소렐리 옆으로 다가오면서 말했다. 아마 어딘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을 거예요. 우린 옷 갈아입으러 가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무도회장으로 가서 환송문 낭독을 마치고 함께 올라와야 해요. 잔무는 애군을 쫓아준다는 조그만 산호 반지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다. 소렐리는 아무도 모르게 핑크빛 오른손 엄지손톱 끝으로 왼손 약지에 낀 나무 반지에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 모양을 그었다. 그러고 나서 발레단 소녀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정신들 차려. 유령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봤어요. 방금 전에 봤다고요. 비케 씨가 본 것처럼 해골머리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가브리엘 씨도 봤대요. 바로 어제요. 어제 화난 대낮에 봤대요. 잔무가 말했다. 합창단장 가브리엘 씨 말이니? 모르셨어요? 대낮에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누구요? 가브리엘 씨요? 아니, 유령 말이야. 물론이죠. 가브리엘 씨가 저한테 직접 말해줬는걸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때 가브리엘 씨는 무대장치 담당자의 사무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페르시아인이 들어왔대요. 악마 같은 눈을 한 그 페르시아인 말이에요. 그래, 알아. 발레단 소녀들은 페르시아인을 떠올리자마자 일제히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쭉 펴서 뿔 모양을 만들며 소리쳤다.
가브리엘 씨는 미신을 잘 믿잖아요. 하지만 언제나 예의가 발라서 평소 페르시아인을 만날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열쇠만 만지작 거렸대요. 그런데 그날은 페르시아인이 문 앞에 나타나자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쇠붙이를 만지기 위해서 옷장 자물쇠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에 걸려 외투가 찢어졌대요.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다 모자걸이에 이마를 찧어 엄청 커다란 혹이 생겼고요. 뒤로 물러서다가 피아노 옆쪽 칸막이에 팔을 스쳐 상처가 나기도 했고요. 피아노에 기대려고 했는데 뚜껑이 닫히는 바람에 손가락이 부러졌고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달려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한 층이나 미끄러져 내려왔대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저와 엄마가 가브리엘 씨를 일으켜 주었어요. 얼굴은 피범벅에 온몸이 멍투성이었죠. 우리는 깜짝 놀랐지만 가브리엘 씨는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라면서 신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설명해 주었죠. 페르시아인 뒤쪽에 유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제프 비켓 씨가 본 것처럼 해골 머리를 한 유령 말이에요. 잔무는 뒤에서 유령이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빠르게 말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숨을 헉헉거렸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소렐리는 흥분을 느끼며 손톱을 문질렀다. 침묵을 깬 것은 꼬마 지리였다. 조제프 비켓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건 왜? 누군가가 물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지리는 누군가 엿들을지도 모른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엄마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쉿! 엄마가 유령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한대. 왜 그런 말을 하신 건데?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리의 태도에 더 궁금해진 소녀들은 제발 말해달라고 졸랐다. 공포에 사로잡혀 서로 밀착한 채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간청하는 소녀들은 호기심 반, 공포심 반으로 묘한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다.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지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소녀들이 비밀을 지키겠다며 계속 달라붙는 통에 지리는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스석 때문이야. 박스석이라니? 유령의 박스석 말이야.
유령한테 전용 박수석이 있어? 제발 말해줘. 조용히 해. 무대 왼쪽에 있는 5번 박수석이야. 말도 안 돼. 정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쪽 안내 담당이잖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당연하지. 거기가 유령의 박수석이야. 유령을 빼고 1달 넘게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어. 절대로 그 자리를 판매하지 말라고 매표소에서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래. 유령이 정말 그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 정말 누군가 오긴 온다는 거야? 아니, 정말 누가 오기는 온다는 거야? 아니야. 유령만 오고 아무도 안 온다니까. 소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만약 정말로 유령이 그곳에 왔다면 사람들이 정장 입은 해골을 보지 못했을 리가 없다. 소녀들이 지리에게 그렇게 말하자 지리의 대답은 이러했다. 바로 그거야. 유령은 보이지 않거든. 옷도 없고 머리도 없어. 해골이라느니 불타는 머리라느니 하는 말은 전부 헛소리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유령이 박수석에 있을 때는 소리만 들려. 우리 엄마는 유령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는 들었대. 엄마가 유령에게 공연 프로그램을 가져다 주니까 소렐리가 끼어들었다. 지리, 장난은 그만해. 그러자 지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말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알면 어떡해. 하지만 비큐 씨는 자신과 상관도 없는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어젯밤에 엄마가 그랬어요. 그때 복도에서 급하고 묵직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숨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실! 여기 있니? 엄마 목소리야. 무슨 일이지? 잠무가 문을 열자 키가 크고 강인한 체격의 여성이 분장실로 뛰어들어와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벽돌색 얼굴을 한 잠무의 엄마는 미친 듯이 눈을 부라렸다. 끔찍해. 정말 끔찍한 일이야. 뭐가요? 무슨 일이에요? 조제프 비케 씨가 왜요? 조제프 비케가 죽었어. 순간 실내는 비명소리와 함께 겁에 질린 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소리들로 가득 찼다. 지하 3층에서 목을 맸다더구나. 유령짓이야.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은 지리는 얼른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지리를 둘러싼 소녀들도 겁에 질린 채 숨죽이면서 똑같은 말을 했다. 그래, 유령이 틀림없어. 소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환송문을 낭독하지 못할 것 같아. 잠무의 어머니는 마침 탁자 위에 있던 술잔을 비우더니 분명 유령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제프 비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조사 결과 자살로
판명되었다. 드비엔느와 폴리니의 후원으로 온 공동 관장 중 한 명이었던 몽샤르맹은 어느 관장의 회고록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의 퇴임을 기념하는 조촐한 파티는 기가 막힌 사건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그때 나는 관장실에 있었는데 부관장 메르시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무대 아래 지하 3층 벽면과 라호르의 왕 무대 세트 사이에서 무대 장치 담당자가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나는 빨리 가서 끌어내려!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부랴부랴 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보니 목을 매단 밧줄은 사라지고 없었다. 몽샤르맹은 이 사건을 그저 평범한 사건으로 여겼다. 목을 매달아 자살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갔더니 밧줄이 사라지고 없었는데도 말이다. 몽샤르맹은 너무나도 간단한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발레 직후에 수석 무용수들과 소녀들이 재빨리 애군을 막으려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렇다. 몽샤르맹의 주장에 따르면 발레단 소녀들이 줄 사다리를 타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 목 매달아 죽은 시체에서 밧줄을 조각조각 잘라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나는 시체가 발견된 정확한 지점, 즉 무대 아래 지하 3층에서 누군가가 제 역할을 다한 밧줄이 사라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상상된다.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과연 맞는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에 과연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끔찍한 소식은 곧 오페라 하우스 전체로 퍼졌다. 그도 그럴 것이 조제프 비켄은 평소 인기가 많았다. 분장실은 텅 비었고 발레단 소녀들은 마치 겁먹은 양떼처럼 소렐리 주위에 모여들어 분홍빛 작은 발을 종종 거리면서 어둠침침한 복도를 지나 무도회장으로 달려갔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